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많이 추우셨을 텐데 이곳에서 작가님의 소설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뜨겁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세종대왕의 정신과 세종시에 이해하는 것보다 빨리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을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토론회이니만큼 토론을 또 함께 진행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분씩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행사를 주관하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최민호 시장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최홍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종지역학센터 이재민 센터장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책하면 빼놓을 수 없죠. 유튜브 채널 공백의 책단장을 운영 중이신 북크리에이터 공백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종의 나라를 지키려고 계시는 김진명 작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 시장님께서 환영사 진행해 주시려고 합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께서 환영사 준비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민호입니다. 제가 길게 말을 하면 시간을 뺏는 것이라서 아주 짧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세종대왕의 한글의 정신을 이어받은 한글 문화도시 세종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가 우리 후손들이 정말 세종대왕께 그분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만큼 아니 그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세종대왕을 얼마나 기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반성해 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차제에 우리나라 아직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김진명 작가님께서 세종대왕 또 한글을 주제로 세종의 나라라는 책을 집필하신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저희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런 독서 토론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바로 김진명 작가님의 책에 스며드는 이런 기획도 종종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우리가 책을 짓는 거예요. 세종시민과 함께 김진명 작가와 함께 세종의 나라를 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김진모 작가 말씀 들으면서 또 여러분 말씀 또 김진모 작가가 들으면서 우리 세종의 나라 어떻게 한번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다른 패널분들을 먼저 자리로 같이 모셔서 저희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한 표정이라서 지금의 모습을 담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앞에 계신 다섯 분의 패널 분들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시장님과 회장님, 작가님, 센터장님 그리고 공백 작가님까지 여기 앞에 제 옆쪽에 여기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여기가 정 가운데입니다. 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세 발짝씩만 옮겨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희 세종의 나라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아주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아리아리. 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아리아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시민분들과도 함께 사진을 남기려 하다 다 같이 뒤를 돌아서 네, 한 발짝만 뒤로만 가주시면 여기 계신 시민분들과 함께 사진을 담깁니다. 너무 가시지 마시고요. 위험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도 함께 네,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앞에 빔 잠깐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꺼주시면은 그러면 조심히 네, 무대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빔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우노 대표님들도 같이, 저희 이타북스 대표님도 같이. 네,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앞에 카메라를 왼쪽으로 2걸음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옮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조명은 켜주시고 혹시 이 빔은 안 꺼질까요? 죄송해요. 저희가 여기 오늘 처음 와가지고 네, 저희가 책만 읽을 줄 알았지 여기 무대에서 저희가 해볼 줄은 몰라서 혹시 이렇게 찍기 어려우실까요? 조명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무대 쪽에 조명을 환하게 밝혀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저희 뒤에 계신 시민분들도 이렇게 아리아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리아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작가님께서 집필하고 계시는 세종의 나라, 여기 계신 분들은 저게 무슨 책인가 싶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작가님께서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집필하고 계신 책입니다. 사실 오늘 진행을 함께 하시는 독서 패널분들은 이미 책을 읽으셨습니다. 총 2권의 책이고 현재 1권의 책이 가제본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읽으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직 책의 내용을 읽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작가님께 책의 내용을 소개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미 많은 분들이 김지명 작가님이 세종에 온대 이것만으로도 좀 많이 찾아와 주신 것 같아서 알고 계시지만 제가 간략하게 작가님을 소개를 해드리면 첫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후에 발표하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현실과 또 환상을 넘나들면서 시대의 첨예한 미스터리들을 통쾌하게 해결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한 가장 중요하게 작가님의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내용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고구려, 하늘이여 땅이여, 가즈오의 나라 등 작가님의 소설들이 하나같이 독자들의 열광을 받고 있는지 또 환호를 받고 있는지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작가님을 모시고 세종의 나라 1권의 주요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작가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설가 김진명입니다.
제가 30년쯤 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쓰고 나서 그 다음 큰 작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전부 10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평론가 협회장이 이 고구려는 일본의 시바리오타료가 쓴 어떤 작품보다도 크고 재미있고 삼국지보다도 재미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고구려에 저의 온 힘을 쏟고 집필을 하고 있던 중에 세종시의 최민호 시장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왕은 세종대왕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화적 자산은 한글인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데에 대한 제대로 된 문학작품이 하나도 없다. 모름지기 작가라면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주제로 해서 글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저를 꼬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지원이라는 게 흑염소 한 박스 보내주겠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 지원도 필요가 없다. 작가로서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보람에 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종의 나라를 저의 3대 작으로 하려고 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30여 년 전에 제가 첫 소설로 쓴 것이고요. 고구려는 제가 17년간의 자료 검토를 거쳐가지고 필생의 작품으로 삼국지를 능가하는 작품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구려를 읽은 많은 독자분들이 삼국지보다 훨씬 배울 게 많고 재미있다 라고 평가를 해주고 특히 여성 독자가 50%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삼국지보다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을 이 세종의 나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제가 마음대로 작품 소재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쓰던 것하고 달리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후손들이 이 위대한 인류사의 유례가 없는 이 위대한 창조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는 그 일선에 내가 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껏 내가 마음대로 쓰던 소설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최민호 시장의 강권에 의해 가지고 그 이불을 꼬여내던 뱀의 혓바닥에 속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겠다 해놓고는 흑염소 한 박스 자기 사비로 사준 거니까 고맙긴 하죠. 받고 쓰면서 불만이 많았으나 써 들어가면서 비로소 작가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은 바야흐로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한류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지점에서 그 모든 문화의 근본은 글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내가 그 작업을 담당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그 역사의식 속에서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새 작품은 무궁화구치기였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세종의 나라가 되게끔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종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이러한 이 독회와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으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수집을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소설을 쓸 때에 특히 또 최 시장의 강권에 의해서 세종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혹시나 여기 이 세종이 새로운 이름을 갖고 태어난 시이기 때문에 뭐 한 가닥이라도 찾아가지고 소설에 좀 넣어달라 이런 바람을 담아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이 세종의 나라에 쏟아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체중도 많이 빠지고 그간 얼굴도 많이 야위었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오로지 정신력 하나로 보통 소설 몇 년 걸려서 쓰던 걸 여기에 총 집중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 1권, 아주 거칠게 쓴 1권의 가제본이고, 오늘 아침 현재, 어젯밤에도 밤을 꼬박 새우고 오늘 아침 현재 2권의 반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스케줄을 보면 제가 12월 10일까지 원고를 완성을 하고 12월 말까지 원고를 수정을 하고, 저는 원래 이 머리로 생각하고 쓰지 않고 손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씁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나면은 원고를 한번 읽어보는 경우가 없어요. 심지어는 글을 쓸 때도 보통 작가는 자기가 이제까지 뭘 썼나 보고 이제 쓰는데, 저는 그 보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앞으로 안 보고 그냥 쭉 달려가고 원고 다 끝나면 던져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이번 이 세종의 나라는 저희 3대 마스터피스에 꼭 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를 완성하고 나서 10번 이상 제가 다 읽으면서 이제껏 거칠게 세상에 내던졌던 책들하고 달리 아주 갈고 닦아가지고 누구든 책을 잡으면은 1권 첫머리에서부터 2권 마지막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읽어내고 나서 강한 감동과 울림이 오게끔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낼 작정입니다. 그래서 10번 이상 읽는 저의 가장 집중력을 쏟아부은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이 소설을 쓰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언가 하면은, 한글 창제라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책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죠. 옛날 한글을 보면 그 아래아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싫어집니다. 지금의 한글은 아래아가 다른 모음에 흡수가 돼가지고 아래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그 당시 나온 책들을 보면은 그 아래아가 있어서 지금 현대인은 옛날 책들을 봐도 잘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고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발명도 너무너무 큰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 한글을 가다듬어 가지고 우리가 아주 편하게 만든 그 공로와 고마움도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최홍식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장은 우리 한글을 현대화시켜서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게 한,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본이 가장 탄압했던 우리말을 끝까지 지켜낸 그 위대한 외솔 최연배 선생의 친손자이십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대학교 의사이면서도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부가 한글을 지켰기 때문에 그 기념사업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수십만 일을 했지만 그 전부를 합해도 한글 창제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한글이 인류사적인 일대 사변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 한국 문화사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 포함해가지고 석굴암 포함해서 모든 문화 자산을 다 합해서 단연코 그 전체를 다 합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비중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어려운, 이 보기도 싫은 이 수없이 많은 낱말들, 옛날 말들, 아리아가 들어가 있고 희한한 히읗자가 들어가 있고, 이 쳐다만 봐도 낯설고 머리가 아픈 이런 한글 창제 과정을 어떻게 독자들이 쉽게 재미나게 읽을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작가로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일권을 앞으로 한글 창제에 가장 크게 관여할 세 주인공, 한 사람은 물론 세종대왕입니다. 한 사람은 한성리라는 제가 만들어 놓은 가공 인물이고요. 한 사람은 권숙현이라는 제가 만들어 놓은 여성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 소설을 끌고 가는데, 일단 소설의 일권의 전반부를 권숙현이 주인공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권의 후반부는 한성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권만 읽으면 이게 도대체 한글 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누구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사이사이에 한두 마디 정도 세종대왕이 나와서 한두 마디 하는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한글 창제 가나다라가 어떻고 건어들어가 어떻고 나오면은 다 책을 덮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독자들을 또 꼬여드려야 되죠. 그래서 일권을 아주 그 재미나는 로맨스 소설처럼 이렇게 했죠. 꼬여들어야 되는 겁니다. 꼬여들어야 되는 거죠. 꿰어야 되는 거죠. 꼬셔야 되는 거죠. 최민호 시장이 날 꼬셨듯이 일단 일권은 그렇게 꼬셔들었고, 2권에 가서는
충격과 감동이 오게끔 이론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오늘 일권을 읽고는 이게 한글 창제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토론하실 분들이 있는데 토론거리가 있기가 되게 어렵죠. 이게 한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조선시대 로맨스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냐 하는 회의적인 기분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이 조선시대의 남녀 로맨스를 통해 가지고 시대상을 느끼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권숙현은 명나라의 공녀로 가는 여자입니다. 공녀라는 것은 명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여자를 다오 했을 때에 명나라 사신이 와서 공녀를 다오하는 순간 조선 전역에는 금혼령이 내려집니다. 아무도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예쁜 여자를 명나라 사신이 데리고 가서 황제에게 바치는 거죠. 이것은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는 절대 아니죠. 또 사신이 오게 되면 왕과 왕비가 사신의 눈앞에 땅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고 왕세자와 왕세자빈 그리고 문무백관이 전부 엎드리는, 심지어 사신이 왔다가 기분이 나쁘면은 판서면 지금 장관이죠. 장관을 마구 채찍질을 하고 또 공물을 받아가는데 이 작은 나라에서 말을 한 번에 10,000마리, 소를 6,000마리 이렇게 받아가는 이러한 현실을 한성미와 권숙현이 로맨스화 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한국과 중국 간에 그렇게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가를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난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벌써 몇십 년간은 한국이 중국을 앞섰지만 중국이 거대하게 팽창하면서 다시 중국이 과거와 같은 그런 괴물로, 그런 공룡으로 커지면서 우리가 문화적 빈곤, 존재의 열등감, 현실적 무력감에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한중 관계를 올바로 가져가는 그 힘은 어디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 또 어째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제대로 기록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태종 이방원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도대체 내 얘기를 쓰면서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쓰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실록을 쓰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조선 왕조실록 하면은 마치 진리의 서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게 왜곡이 되었는지, 왜 조선이 명나라에게 그렇게 그야말로 노예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었는지, 위화도 회군에서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위화도 회군이라는 것은 제대로 조명이 안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성계가 명나라 주원장이 황제가 되고 나서 조선에 공문을 보냅니다. 천령 아래로는 당신네 조선의 땅이요, 너희 조선의 땅이다. 천령 위로는 우리 명나라의 땅이다. 이렇게 서한을 보내거든요. 그 천령이 어디냐? 천령이라는 지금 심양 옆에 있는 천령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국경선이라는 것은 원래 심양 그쪽까지 중국하고 금을 그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또 왜곡이 되어가지고, 천령 고개가 어디에 있냐면은 또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어요. 저기 강원도하고 함경도 사이에 천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항복의 그 시에 보면은, 시조에 보면은 천령 높은 봉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고신 원루를 비삼아 띄워다가 구중심처에 뿌려봄이 어떠리. 귀양 가면서 강원도에서 함경도로 접어드는 거기에 천령이라는 고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조선 총독부의 조선서 편수회에서 이 천령이 천령의 그 천령이다 라고까지 왜곡을 당해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이 세계 경제 순위가 얼마고 국민 소득이 얼마고 이렇게 내면은 텅 빈 채로 껍데기만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성계가 위화도에 국민의 백성의 온 힘을 짜내가지고 최영이 마련해준 5만 군대를 거느리고, 천령이 밑으로 당신네 국경선을 제한해라, 즉 심양시, 천령시 밑으로 제한하라는데 굴하지 않고 요동정벌을 나가지 않습니까? 일본인들 얘기 이대로라면 함경도 정벌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동정벌을 나가거든요. 그랬다가 명나라 군사하고 싸우자니 너무 두렵고 질 것 같아가지고
돌아와서 허약한 고려조정을 쳐없애고 새 나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사대부들이 완전히 중국을, 그 틈이라는 거는 이성계가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장군으로서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돌아올 때에 내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질까봐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이소역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데올로기로 내놓으면서 그것이 조선 500년의 사상이요 철학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밝혀서 역사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역사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태종은 뭐 거의 망나니 왕이니까 태종은 자기 사돈도 죽이고 다 죽이지 않습니까? 세종의 장인 장모를 죽이고 세종의 처남들을 싹 다 죽이고 같이 거사했던 정도전 등등 다 죽이고 정몽주도 죽이고 자기 이복 동생들도 다 죽이고 그렇게 모든 걸 죽이는 왕 밑에 무슨 제대로 된 문화가 있고 무슨 제대로 된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무서운 천지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그 무서운 환경 하에서 세종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독립과 자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얼마나 큰 생각인지 모릅니다.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나란 말싸움이 뒷귀에 달아 국지 어음이 이호 중국하야, 이 누구나 아는 이 구절은 그야말로 세종의 피를 토하는 음성으로 내놓은 얘기거든요. 그 당시 자기네 글자가 없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어요. 별 시시한 나라들이 다 자기네 글자가 있었습니다. 베트남도 자기네 글자가 있고 몽고도 자기네 글자가 있고 그 문화의 나라라는 조선이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자기 글자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중국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대부들은 그것을 너무나 즐기면서 글이 백성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사대부가 아니고서는 과거를 칠 수 없게 하고 구조적으로 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어떻게 글을 배웁니까?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잘못 짜여진 나라, 영원히 중국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노예의 나라, 그 운명을 바꾼 게 세종의 한글 창제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한글 창제 이전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어째서 한글을 꼭 만들었어야만 되었는가 하는 한글 창제의 의미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에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은 한글 창제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음양오행의 길을 받아가지고 음양오행의 천리를 따라서 한글을 만들었다. 과학하고 음양오행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천지인을 받아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다. 과학하고 천지인의 원리는 완전히 다른 거죠.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논리고 과학은 수학이잖아요. 그런데 한글에다 대고 과학인데 또 무슨 천지의 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매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무슨 소리길, 그러니까 이게 숨이 폐에서 나와가지고 목구멍을 거쳐서 나오면서 이게 혀, 입천정, 이빨, 목, 코 이런 것들에서 소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다. 그러면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들은 그네들은 의문학이 없습니까? 그네들도 다 혀가 어디 닿고 다 연구를 하는데 혀가 어떻게 닿으면은 그 사람들도 혀 뿌리가 어떻게 되면은 으 하고 소리가 난다. 또 에이 하고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우리는 기억하고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혀 모양을 우리처럼 하면은 기억하고 발음을 해야죠. 하고 발음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 창제의 진정한 원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훈민정음 해례에 있는 것들이 과연 트루드냐 하는 문제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에서부터 입술까지 나오는 그 모양들이 생물의 인체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기억연화를 직선 속에 다 담길 수가 있나요? 모양이 기억 리을로 난다. 도대체 입안이 어떤 모양의 리을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민들이 사실 한글이기 때문에 감히 달려들지는 못하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받아들이고 넘어가지만 과연 무엇이 과학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고개를 한번 좀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소설을 쓰면서 한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기역부터 히읗까지 전부 한 획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다른 나라 글자를 다 보세요. 딱 짝대기 하나로 만들어진 글자는 없잖아요. 기역 보세요. 기역 짝대기 하나에다가 가로에다가 밑으로 그었죠. 니은 가로에다가 위에서 내려왔죠. 디귿 가로에다가 가로 두 개 세로 하나 넣었죠. 리을 다 똑같잖아요. 미음, 비읍, 시옷. 시옷은 원래 삼각형이었잖아요. 그 옛날 글자로 삼각형. 그 다음에 이응은 직선을 동그랗게 구부린 거잖아요. 지읒 이거 다 짝대기 하나로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왜 이 점에는 주목을 안 했나? 한글이 과학적이다 하면은 그런 시각으로도 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냥 음양오행을 따라서 했다. 저는
음양 오행을 따라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음양 오행을 따라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면은 수학이 나와야죠. 기하가 나와야죠. 공식이 나와야죠. 벡터 함수가 나와야죠.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은 이 한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글의 창제 원리가 뭐냐 할 때에 음양 오행을 따라 만들었다면 그럼 중국어의 아류냐?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도 이 소설을 터닝 포인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어째서 이것이 과학이냐. 이게 벌써 과학적으로 쉬운 것은 문자랑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뜻을 담은 문자죠. 한자죠. 그림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음소를 가진 뜻이 없는 부호들이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소리를 먼저 중시하고 거기다 뜻을 부여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페니키아 문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뜻을 담은 문자는 절대로 이 음소의 조합으로 만든 문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가지수가 이쪽은 음소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을 조금만 알면은 그게 수천억, 수천조의 글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다 담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죠. 세종대왕이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빛 하나를 관찰해가지고 상대성 원리를 만들었듯이 세종대왕도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운 글자를 만들 것인가 했을 때에 획 하나를 가지고 모든 글자를 구성을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쉬우면서도 무한한 숫자의 글자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소리를 거기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라고도 생각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뜻도 모르고 천지인의 원리다, 무슨 음양오행을 따랐다 하는 그런 데에서 이제 우리 현대 한국인들은 좀 깨어나가지고 한글이 일사불란하게 기역부터 희역까지 전부 획 하나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걸 좀 포커싱 해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보자. 그래야 외국인들도 아 이게 정말 과학적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데 대해서 하나의 견해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한글 소설을 쓰면서 그 작가인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음양오행의 뭘 통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작가는 자기가 이해가지 않는 것은 못 쓰는 겁니다. 그것이 전 세계인이다 이거다라고 얘기해도 작가는 이해가 안 가면은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따라서 만들었다. 천지인을 기본으로 했다. 이거 다 이해가 안 가요. 내가 한글을 들여다봤을 때에 이거는 모든 게 다 짝대기 하나로 다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짝대기들이 결합해가지고 무한한 수를 만들어냈구나. 그러면은 이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그릇에다가 소리를 담았구나.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없는 소리도 만들 수가 있구나. 보세요. 이제 한글로는 세상에 있지 않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음양오행의 원리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간 그 음양오행이다 이런 것도 어쩌면은 한글 창제를 방해하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견제와 감시, 압박,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위장으로 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인 이 한글의 창제 방식,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것과 이러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을 같이 매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깊이 한글을 보자, 이런 시각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이제 다음 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시죠. 오랫동안 책의 내용을 읽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대를 한번 정리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한 5분 동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저희 뒤쪽에 있는 시계로 3시